2011년도 부채한도 협상이 타결됐을 때 타결이 딱 되자마자 S&P에서 미국의 국채에 대한 신용 등급을 강등하면서 2011년 8월 달 다우지수 차트를 보면 폭포수처럼 이렇게 주가가 급락을 합니다. 이제는 국채를 또 찍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국채를 찍는다는 말은 시중에서 채권을 팔면서 돈을 흡수하는 거잖아요. 일시적으로 시중의 유동성을 흡수하는 효과가 있고요. 부채한도 협상이 타결이 됐다고 해서 와 이제 악재 해소니까 6월 시장이 되게 좋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 오히려 6월장은 조금 조정을 기다리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박세익 채슬리 투자자문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최근에 책을 쓰셨더라고요. 이 제목이 고수들의 투자 철학입니다. 이게 얼마 만에 책 내신 거예요, 이건? 이게 재작년에 투자의 본질이 그때 나온 이후로 거의 2년 만에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책 선물 이벤트를 한번 하시면 어떻습니까? 예, 좋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사인을 해서 사인까지 하세요. 그러면 좋은 댓글 남겨주시는 분들한테 저희가 3분 추첨을 해서 대표님이 직접 또 사인까지 하셔서 책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부채한도 협상 타결로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최근 증시가요. 증시를 억눌렀던 최근 2가지 이슈가 있었죠. 부채한도 협상 그리고 또 하나가 금리였는데 부채한도 협상은 이제 사실상 타결이 됨으로써 미국의 디폴트 가능성이 이제 굉장히 낮아졌고 금리 인상 기조도 뭐 어느 정도는 해소가 된 것 같아요. 그럼 좋은 일만 남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꼭 그렇게 우리가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소문에 사고 뉴스에 팔아라 이런 말이 있고 좋은 루머가 나오다가 그게 뉴스화되면 이제 모두가 다 기정사실화된 거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베타꼼블리라고 앙드레 코스톨라니는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게 기정사실화된 호재를 보고 주식을 사면 거의 90%는 항상 손해를 보거든요. 그리고 모두가 알게 된 악재를 가지고 주식을 팔면 또 낭패를 보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자, 부채한도 협상은 그러면 이게 불확실한 악재였는가라고 생각해 보면 불확실한 악재는 아니었잖아요, 솔직히. 6월 5일이 부채한도 협상의 마지막 마지노선이라고는 했지만 이때까지 한 번도 디폴트를 낸 적이 없고 늘 한도를 상향 조정했었으니까요. 마치 이번이 새로운 뉴스인 마냥 계속 뉴스가 흘러나왔지만 사실은 굉장히 수십여 차례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이런 사안들을 갖고 이슈가 됐었고 이번에도 뭐 여지없이 거의 임박한 시점에서 협상이 타결이 됐어요. 그래서 뭔가 악재가 해소됐다라고 해서 우리가 주식을 사기에는 이 악재는 그렇게 악재로 받아들여진 악재는 아니었다. 사실은 뭐 주식시장이 막 안 좋지도 않았죠. 장이 빠진 것도 아니었어요. 만약에 말씀하신 대로 빠졌으면 모르겠는데 뭐 많은 투자자들이 스마트하기 때문에 아유 저러다가 6월 5일 전에 무조건 타결할 거야 라고 예상을 했는데 타결을 한 거죠. 타결하고 나면 시장은 어떻게 될까 그 부분인데 좋았던 경우 나빴던 경우 여러 가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타결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악재로는 작용을 안 했었는데 타결이 되고 나서 크게 악재가 됐던 경우가 최근에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시긴 하지만 2011년도 부채한도 협상이 타결됐을 때 그때도 오바마 대통령이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민주당이 대통령이었고 하원의 다수당은 그때 공화당이었었죠. 그게 2월, 3월 달부터 노이즈가 조금씩 나타나기 시작해서 그때도 7월 달에까지 이 한도 협상 가지고 되게 서로 막 어르렁거리긴 했었고요. 근데 타결이 딱 되자마자 S&P에서 국채에 대한 신용 등급을 강등하면서 2011년 8월 달 다우지수 차트를 보면 폭포수처럼 이렇게 주가가 급락을 합니다. 그때 제가 우리나라 대형 생명보험사에 저희가 PT를 갔었어요. 보험사 팀장님이 PT를 듣다가 막 나가는 거예요. 나갔다가 또 막 들어오더니 4월 연속 이렇게 시장이 급락하는 거는 뭐 처음은 아니지만 도대체 왜 이러지 하면서 엄청 걱정을 하셨던 게 기억이 나는데 그때는 S&P에서 미국 신용 등급을 강등했고요. 이번에는 피치에서 약간 부정적으로 바꿨었죠. 조정할 수 있다. 조정할 수 있다. 조정하지는 않았지만
예, 그 정도만 이렇게 있었는데 이번에 한도 협상하고 나서 뭐 피치에서 미국 신용 등급을 강등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2025년 1월까지 내년 대선 이후로 이제 한도 협상을 또 쑥 밀어놨지 않습니까? 그죠? 네. 시장에 뭐 그닥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 같은데 저는 약간 부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아, 오히려 부정적이다? 네. 네. 6월 시장에 조정으로 좀 나타날 수도 있다고 보는 게 그동안에 이 미국 정부의 부채가 한도가 딱 31조 4천억 달러에 막혀 있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이렇게 돈을 조달을 해야 되는데 조달을 못 했잖아요. 네. 이제는 국채를 또 찍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국채를 찍는다는 말은 시중에서 채권을 팔면서 돈을 흡수하는 거잖아요. 미국 정부가 돈을 일시적으로 확 땡겨가는 네. 그런 거기 때문에 유동성 긴축 현상이 좀 나타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지난 2월, 3월 달에 제가 약간 시장을 되게 좋게 봤었잖아요. 미국 부채 한도 협상이 타결이 안 되고 계속 이렇게 지체되면 될수록 미국 정부가 시중에서 돈을 못 땡겨가거든요. 그만큼의 유동성 긴축 효과가 없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 국채에 투자하지 못한 돈들이 증시나 다른 쪽으로 흘러 들어가서 시장을 끌어올릴 수 있었던 가능성. 네. 그런 부분 때문에 부채 한도 협상이 타결이 안 되는 것 자체는 오히려 증시에는 수급적으로 채권에 돈이 못 가니까 네. 채권에 들어가서 저 3.5%짜리 4.2%짜리 채권은 사야 되는데 그 시장 내에서만 이제 돌아다니는 물건은 있지만 그 채권을 판 사람은 또 돈을 받으니까 돈이 그대로 있잖아요. 네. 정부로 들어가지는 않잖아요. 네. 근데 신규 발행을 하게 되면 돈이 정부로 확 빨려 들어가거든요. 그런 효과가 없었기 때문에 그동안의 유동성 랠리가 가능할 수 있다. 네, 이런 논리가 있었기 때문에 반대의 현상이 이제 일어날 수가 있는 거죠. 전형적으로 6월 시장이 있잖아요. 1월부터 12월까지 제가 월마다 역사적으로 보면 좋은 달이 있고 나쁜 달이 있고 네, 그게 굉장히 유의합니다. 그래서 10월 말에 주식을 사서 4월 말에 주식을 파는 할로윈 전략이 미국에서든 독일에서든 우리나라에서는 다 그게 참 희한하게 먹힌 역사적으로 네. 검증이 된 방식이다. 검증이 된 네. 방식이거든요. 자, 그렇다면 6월 시장은 1등부터 12등까지 한 몇 등 될까요? 지금 뉘앙스가 살짝 안 좋은 거 보니까 한 10등쯤 되는 거 아닙니까? 혹시? 12등이에요. 꼴찌입니까? 꼴찌예요. 네. 아, 그래서 이 6월 시장을 피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5월 달에 주식을 세리메이하라.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네. 지난 10년 동안의 그 데이터를 보면 6월 시장이 꼴찌입니다. 네, 꼴찌고요. 특히나 코스닥도 꼴찌예요. 아니 그게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6월 달이 뭐 저는 잘 떠오르는 게 없는데요. 6월 달에. 그 부분도 제가 여러 뭐 외국 자료나 우리나라 자료나 다 뒤져봐도 네. 왜 세리메이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네. 그 근거에 대해서 얘기한 사람은 아무도 없더라고요. 왜 그럴까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제가 의심을 해보다가 미국의 독립기념일이 7월 4일이죠. 네. 네, 7월 4일이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기업들의 회계 연도가 1월부터 12월까지 그렇죠. 그 피스컬 이어라고 하죠. 그 기업의 회계 연도가 1월에서 12월이 되게 많고 금융기관은 3월 말로 끝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네. 미국은 6월 말로 끝나는 회사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6월 결산 법인이 많다. 미국은. 그게 왜 그럴까? 7월 4일이 독립기념일이니까. 소위 말해서 마이크로소프트만 하더라도 6월 말이 그 회계연도가 끝나는 해요. 네. 그러면 미국을 대표하는 마이크로소프트가 6월 말로 끝나는 다는 말은 미국의 많은 헤지펀드들이 6월 말 결산이 많다는 거죠. 그러면 6월 말 결산이 많다는 말은 그동안에 돈을 열심히 벌었어요. 네. 근데 우리나라도 요즘 조금씩 바뀌고는 있지만 미국은 철저하게 성과 보상이 확실한 나라잖아요. 그러면 헤지펀드들이 열심히 돈을 벌어서 그동안에 미국의 S&P 500이 연평균 10%씩은 올랐잖아요. 그러면 헤지펀드가 집중 투자를 해서 돈을 12%, 20% 벌었으면 6월 결산을 앞두고 그래 너가 이번 해에 얼마 벌었는데 그게 평가이익이 아니라 확정 손익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있는 주식을 다 팔아야죠. 팔아서 네. 자 이번에 이렇게 매매해 가지고 제가
150만 불 수익을 냈습니다. PS율에 따라서 30% 주니까 너 얼마 가져가. 이런 결산이 5월, 6월에 몰려있기 때문에 매수보다는 매도가 많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역량이 아마 있지 않나라는 부분 때문에 6월 시장이 특히나 보면 시장이 안 좋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번에 부채한도 협상이 타결이 됐다고 해서 와 이제 악재 해소니까 6월 시장이 되게 좋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 오히려 6월장은 조금 조정을 기다리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저가 매수 기회를 지난 2월 달에 제가 눌림목을 주실 때 잘 빠져나오세요 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도 우리나라 과학개미 분들이 투자하신 상위 10종목에서 8종목은 베어마켓에 배팅하는 걸로 해놓으셨더라고요. 왜냐하면 경기가 되게 안 좋을 거니까. 네. 작년 연말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거의 뭐 국내의 모든 전문가라는 분들이 정말 올해 1분기, 2분기 조심해야 된다라고 그런 말씀을 너무 많이 하셨잖아요. 이번 1월 1분기, 2분기에 너무 현금화를 많이 시켜주셨어요. 소위 말해서 대기 매수가 많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나 이번에 2,300 깨지면 진짜 살 거야. 안 올 수 있다는 거죠. 네, 안 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 2,500이 깨질지는 모르겠는데 네, 일단 6월달 한 달 장은 정말 강하면 2,500을 깨지 않고 5월달도 5월 초에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은 플러스 거의 3%로 끝났는데 횡보하면서 장이 조정을 마무리할 수도 있거든요. 그 부분을 염두해 주시고 어쨌든 6월 달에 부채한도 협상 타결 이후에 만약에 한 번에 눌림목, 그 눌림목의 근데 트리거는 있다라고 봅니다. 그 트리거가 뭐냐면 국채를 왕창 발행을 하게 되면 국채 가격은 모든 가격은 수요와 공급인데 채권의 공급이 많아지면 가격은 떨어지고 가격이 떨어진다는 말은 금리가 오른다는 말이잖아요. 금리가 만약에 여기서 10년물 국채 금리가 3.8에서 또 4% 이렇게 만약에 가면 그러면 무조건 주가는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때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네, 그 일시적인 국채 발행에 의해서 나타나는 현상이니까 그 부분을 좀 잘 활용을 하셔서 주식을 조금 매수하는 또 기회로 삼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박세익 전무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수급적인 측면이었는데 사실 코스피 지수의 지금 PER이 네. 13배 안팎 되더라고요. 네. 역사적 평균이 한 10배 정도 되고 표준 편차로 봤을 때 2배 가까이 벌어져 있다. 그러니까 네. 이례적으로 강한 현상이다. 그 말은 EPS, 그러니까 기업들의 순이익이 지금 예상치가 계속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주가가 오르니까 네. 그렇게 그렇죠. 밸류에이션적인 측면에서도 지금 부정적인 게 있다라고 말씀들을 하시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엔비디아가 이번에 서프라이즈한 실적 가이던스를 줬죠. 70빌리언이다라고 컨센서스가 잡혀 있었는데 110빌리언이 될 거야라고 네. 가이던스가 확 바뀌었잖아요. 근데 그 가이던스가 나오기 전까지 엔비디아에 대한 PER은 70배가 넘어갔었어요. 네. 아니 70배 이게 말이 돼? 아니 이익이 이 정도인데 네. 고평가였죠. 네. 그런데 실적 발표에 가이던스를 빵 내니까 주가가 25% 올랐잖아요. 네. 주가가 25% 올랐으면 PER이 거의 100배 가까이 돼야 되잖아요. 네. 근데 지금 엔비디아의 EPS는 49배로 뚝 떨어졌어요. 주가가 25%나 올라갔는데 왜냐하면 E가 확 올라간 거죠. 그러니까 순이익 전망치가 높아졌군요. 네. 네. 그래서 지금 되게 좋은 질문을 해주셨는데 우리나라 PER 14배나 되면 이거 너무 고평가 아니야? 근데 엔비디아나 우리나라 코스피에서 가장 크게 차지하는 반도체 30%나 같은 반도체잖아요. 네. 이 반도체라는 성격은 결국은 시클리컬이에요. 결국은 사이클 업종과 사이클 기업은 늘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이익이 안 날 때 사야 된다고. 프라이스가 떨어질 대로 떨어졌는데 이익이 이번에 반도체가 99% 지금 네. 마이너스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 순이익이 아무 의미가 없죠. 순이익이 의미가 없죠. 네. PER이 엄청나게 급등을 해버렸죠. 그런 상황에서 지금 엔비디아랑 비슷한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는 게 이번에 7월 달에 삼성전자의 이제 잠정 실적 발표가 7월 달에 있을 겁니다. 그리고 확정치는 7월 말에 나올 건데
만약에 거기서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도 3조 2천억 정도는 적자가 날 거야라고 예상을 했는데 3조 2천억이 아니라 2조 5천억 적자 만약에 이렇게 난다든지 네. 삼성전자도 6천억 흑자에서 겨우 6천억 네네. 이번에 2천억이 날 거라고 했는데 1조가 넘는다든지 아니면 향후에 대한 가이던스가 확 올라오면 지금의 14배라는 게 합리화가 되겠죠. 우리나라 코스피를 가지고 시장 전망을 하시는 분들 중에 가장 많은 실수를 하시는 게 PR 잣대로 우리나라 코스피를 평가하는 거예요. 네. 우리나라 코스피의 가장 큰 부분이 있는 반도체뿐만 아니라 화학이랑 조선 등등 전부 다 시클리컬인데 무조건 PBR 관점으로 이제 접근을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지수가 3,100, 3,200 갔을 때도 3,600과 4,000을 얘기하던 분들의 논리가 아니 지금 이익이 올해 200조 나오고 내년에 250조가 나오고 그러면서 250조 곱하기 PER 하니까 지금 너무 저평가예요. 이렇게 얘기했던 거거든요. 사이클 산업인데 이익이 많이 나오는 이 저퍼 국면에서 주식을 사야 된다라는 굉장히 큰 실수를 하시는 거죠. 중요한 거는 이제 이의 방향성인데요. 재작년에 코스피가 2021년 6월 25일 날 고점을 찍고 이제 떨어질 때는 2022년, 2023년에 대한 영업이익 전망치가 250조였어요. 그런데 이번에 엔비디아의 그 가이던스를 보면 AI가 지금 반도체의 새로운 또 큰 수요를 창출하고 있나? 이런 느낌이 들면서 지금 삼성전자의 EPS가 지난주에 플러스로 조정이 됐어요. 그리고 하이닉스도 마찬가지로 대규모 적대에서 이제 적자폭이 조금씩 줄 거다라는 그런 예측치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E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E가 올라가면서 지금의 14배를 주가가 올라가도 E가 빠르게 올라오면서 이 PER은 오히려 낮아질 수 있다.